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50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 DJ 7위입니다. 작년 7월 서울청년유니온에서는 한 조합원님의 분쟁 대응을 맡아서 진행해오고 있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부당해고를 받은 사건이었어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었고 또 조합원님들 서명도 받았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그 사건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서 8월에 드디어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직 소개를 안 드려서 박수를 혼자 쳤는데요. 1년이 넘는 시간 진행해온 분쟁 대응인데 이 과정이 그 어떤 법정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팟캐스트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진행해 주셨던 배구현 노무사님과 사건 당사자 장슬기 조합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청년유니온 운영팀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번 사건 이제 당사자로 참여했던 조합원 장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구현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도 청년유니온의 조합원이고요. 그동안 조합원으로만 지내오다가 이번에는 자문노무사로 청년유니온의 분쟁 대응 사건을 맡게 되어서 이 자리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팟캐스트 녹음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그때도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걱정이 하나도 되질 않아요. 근데 이 두 분이 하여튼 엄청 바쁘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결과 보고에 날짜 맞추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또 역시 이제 각자 줌으로 각자의 공간에서 녹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광고도 듣고 2주의 상담 111도 듣고 빨리 만나볼게요. 청년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를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 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1입니다. 이번 주 상담 111은요, 유니온 센터로 들어온 노동상담 중에서 실제로 청년 노동자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와 궁금한 상담을 각색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한 청취자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노동상담 가져와 봤는데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알바를 처음 해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6개월 정도 알바를 했는데요. 제가 4대 보험료를 안 내고 계속 3.3% 세금만 내고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사장님에게 물어보니까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지는 않으시고 그냥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저에게 좋다고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아서 좀 걱정이 돼요.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4대 보험료 안 내고 3.3% 세금만 낸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많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께서 3.3% 세금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보통 이렇게 3.3% 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근로자가 아니라 사장님께서 4대 보험료를 납부하기 좀 부담스러워하여서 3.3%로 가름하고 세금을 적게 내는 방향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사업자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에게 대해서 답변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3%로 세금을 낸다는 것은요,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 일을 해서 소득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소득자, 사업을 해서 그 소득을 버는 사람으로서 분류되고 그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장은 4대 보험료가 나가지 않아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월급 수준은 4대 보험료 내는 것보다는 더 높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가족의 피보험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우리 가정에서 이제 우리 가족 구성원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렇게 일을 하시지 않으신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피보험자로 이제 등록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서 100% 그 건강보험료의 10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거 되게 저희 프리랜서 연구하면서 들었는데 이걸 100% 내다 보니까 거의 폭탄을 맞는 수준으로 많이 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4대 보험료를 사업주랑 같이 가입하면 사업주가 50% 그리고 근로자가 50%를 내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100%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서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를 부담하게 돼서 특히 이 국민연금도 세율이 엄청 높거든요. 원래는 사업주 50, 근로자 50 하더라도 근로자한테는 어느 정도 월급이 깎이는구나라고 체감이 좀 되는데, 이거를 100% 본인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을 그만둘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고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그간 내지 않았던 4대 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절차도 복잡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보통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그 혜택이 가게 되는데요.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세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의 사업소득자로 분류가 되어서 본인이 직접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 이제 보통 3.3% 세금을 떼는 거를 저희는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 다 정말 프리랜서들이 하고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전혀 프리랜서가 아닌 일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프리랜서로서 경험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일들을 경험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이제 내가 약간 독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말한 것 중에서 많은 혜택이 여기서 말한 것 중에서 이제 좀 웬만한 건 피할 수 있긴 해요. 다만 그래도 가능하면은 나중에 문제 생기고 나서 4대 보험료 다시 납부하고 가입하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그냥 4대 보험료를 딱딱 내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챙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4대 보험료를 이제 납세하는 그 의무는 사업주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의 그 의무 가입을 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근로자를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처벌도 있거든요. 이게 형사처벌이라서 어떤 거는 벌금도 세고 어떤 거는 이제 징역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임금체불이 발생해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이제 임금체불로 이제 그 사실관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때 무조건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4대 보험료 미가입 사실 적발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최대 3년치까지 4대 보험료가 소급 적용되어서 사업주가 근로자분까지 3년치를 싹 다 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4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의무는 사업주한테 있기 때문에 사업주한테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분의 이제 보험료까지 냈으니까 이제 이 근로자분의 보험료 낸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이 끝나고 근로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민사소송을 진행한 시간도 없고 비용도 부족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이 돈을 그냥 본인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료는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4대 보험료 납부하시는 게 그냥 가장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각종 정부지원금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4대 보험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유리한 거는 가능하면은 이제 4대 보험 가입하고 정부 지원금을 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그냥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해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안 하면 안 좋은 점들을 나열해 놓으니까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이걸 이제 열심히 찾아보면서 생각보다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점이 많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선정한 상담 답변이랑 그에 대한 상담 답변 관련 정보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노동법이 있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은 언제나 02735-0262번으로 연락주세요. 여기까지가 이번 주 상담 112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 여쭤보기 앞서서 이 사건의 회사 간의 이제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슬기님이 일하고 계셨던 시설관리 업체에는 서울 바이오허브라는 바이오, 의료, 창업, 혁신 플랫폼이라는 곳에 이제 시설관리 용역을 받은 회사였어요. 이 서울 바이오허브는 서울시가 만들었고 그리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인데 여기에 위탁을 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청년유니온은 이 문제의 최종 책임이 서울시에 있겠다 판단을 했어가지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대화 요청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서울 바이오허브를 운영하고 있는 돈이 서울시에서 나오고 또 청년유니온이 전통적으로 서울시와 사회적 교섭을 해왔던 역사가 있기도 해서요. 근데 이때 저희 이 분쟁 대응을 진행하던 중에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이기도 했어서 그랬던 건지 서울시에서 굉장히 형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드리면 노동 관련 법령 및 중앙정부 지침 검토 결과 발주기관 괄호하고 서울 바이오허브 및 서울시에서 용역 근로자에 대한 용역업체의 인사결정 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고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저희는 기자회견도 하고 서명도 보내고 했는데 요 답변이 이렇게 딸랑 왔었습니다. 알아서 이제 진호위랑 민사소송을 하시라고 노동자한테 이렇게 답변을 보낸 건데요. 이때 너무 정말 황망해져서 또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받으러 다녔던 것도 기억이 나요. 이 사건을 들어가기에 앞서서는 권호성 교수님께 여쭤보기도 했었고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이제 자문을 받으러 권호성 교수님한테 여쭤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서울시 답변을 받고서는 성주쌤이라던가 종진쌤한테 찾아가서 서울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의 이르는 느낌으로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기도 했었어요. 그랬더니 종진쌤은 공무원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는지 그런 꿀팁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기도 했어가지고 이후에 이렇게 공무원이랑 많이 소통할 일은 없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또 신수정 박사님께도 보여드리니까 그때 이제 이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진호위 각이 나올 것 같다고 자문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앞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물론 다른 이제 자문해주신 분들께서 이거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상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때 신수정 박사님께서 이거 직계로 각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얘기만 들었다고 하긴 좀 좋은 얘기를 듣고 네네네. 아니 제가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갑자기 억울한 게 있어가지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신수정 박사님께서 각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배경에 어떤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2019년 7월에 도입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으로서도 얼마 안 됐는데 당시 이제 이 사건 분쟁 대응을 했던 시점에는 더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떤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만들어진 거죠. 어떤 토론회가 좀 고용노동부에서 한 걸로 제가 아마 기억하고 있는 그런 토론회였는데 그 토론회의 발제자는 아니고 토론자로 오신 어떤 노무사님께서 그 어떤 사례로 설명하신 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신고하고 나서 퇴사를 했는데 그게 갱신기득권으로 뭐 인정됐다 뭐 이런 사례를 찾아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치리님이랑 제자님한테 아 이거 각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차피 잘 몰랐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 상황을 전해 듣고 나서 그 토론회 자료집을 찾아봤고 토론회 자료집엔 진짜로 우리 슬기님이랑 사건이 되게 비슷하네? 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를 그 판정문 그러니까 판정문이라고 하거든요. 참 그 TMI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법원 뭐 가서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문서는 판례예요. 근데 노동위원회에 가서 나오는 결론은 판정문이라고 부릅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제가 판정문을 막 그 백방을 찾아다니면서 구했어요. 어떻게. 아, 그게 원래 좀 개인정보가 있는 거라서 판례보다 더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수소문에 한 끝에 그 판정문을 드디어 찾아냈는데 다른 거예요. 우리 사건이랑. 이게 사실 그 어떤 사건이 노동위원회에 제기되기까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슬기님의 사건도 사실 여기저기에 좀 많이 알려야 되니까 축약돼서 설명은 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켜켜이 패스츄리 같은 사실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 중에 하나만 틀려지면 다른 결론이 사실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수정 박사님은 되게 좋은 사례라고 해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신 건 맞지만 그 요약본에 우리가 속았다라는 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판정문을 공수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무사에게 연락해서 부탁을 해가면서 받아냈는데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뭐 노조도 껴있었고 거기 막 부당노동 행위도 껴있고 아예 참고할 수 없는 사례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허무함은 지금도 뒤통수가 얼얼할 정도로 기억에 남는데요. 하여튼간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그 치리님이 사건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쭉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건데 될 것 같다 혹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많은 분들의 자문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댈 만한 사례는 없었던 토양에서 시작했다. 그거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도 되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우연님도 이 사건 저희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연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우연님이 이 사건 수임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서,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이게 각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셨을까 엄청 궁금해 하셨는데, 결국엔 궁금해 하시다 못해 결국엔 찾아내신 거다라는 거를 오늘에서야 저는 알게 되었고요. 네, 간단하게 관계성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각각 우연님도 그렇고, 슬기님도 그렇고, 분쟁 대응의 처음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처음에 슬기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다가 이 사건을 상담을 받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뭐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슬기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답변에 앞서서 저도 이제 노무사님 방금 얘기해 주신 사안은 처음 들었는데 이 얘기를 저는 그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심수정 박사님만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가지고 그래도 뭔가 기댈 데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다 끝나고 들어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다 끝나고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당시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일단 제 목표는 늘 그 영화를 하는 게 늘 목표였는데 뭐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 길을 이제 하나 만들어 놔야겠다. 그래서 이제 시설 쪽 일을 쭉 해온 건데 근데 이제 시설 쪽이 뭐 대부분 이제 하청업체의 이제 비정규직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뭐 일하면서 좀 부조리한 일들을 많이 겪었었어요. 많이 겪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 건물에서 우연히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바이오허브가 서울시 건물이고 뭐 공영승계도 뭐 해 주기로 돼 있다는 얘기를 제가 면접 때부터 이제 들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시 건물이니까 다른 데보다는 환경이 이것저것 뭐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듣기도 했고 기대를 하기도 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한 1 년쯤 이제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또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 이제 다녔던 데들도 뭐 그런 일들이 없지는 않았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서, 중앙제어실이라고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시설팀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종의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관리소장, 관리과장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이제 제일 높은 관리자가 이제 관리소장인 거죠. 저희 그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끼리는. 이 사람이 이제 제 이제 용모하고 신체 조건을 이제 빌미로 해서 뭐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거를 이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단순히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뭐 자신의 뭐 강요를 이제 따르지 않으면 뭐 재계약을 안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몇 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이걸 그냥 좋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 막 윽박지르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몇 번은 그냥 넘겼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이제 재계약 기간도 다가오고 하니까, 재계약이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일단 서울시 건물이고 고용승계가 되기로 돼 있고 뭐 이것저것 그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뭐 이 배후에는 이제 서울바이오허브 이제 운영지원실에서 일을 하는 뭐 그 용역 담당자 뭐 직원이 있다라는 식으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에 이제 서울청년유니온 조직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사실은 원래 목적은 여기서 조용히 다니고 돈을 모아서 이제 영화할 돈이 모이면, 단편 영화 찍을 돈이 모이면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였어요, 조용히. 그랬는데 이제 당시 이제 유니온 활동을 하면서 유니온 뽕이 차 있기도 했고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뭐 이렇게 일하면서 고민글 같은 것도 좀 남기고 했는데 어 그거를 이제 제재님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재님한테 살짝 얘기를 했어요. 요새 노동상담 만약에 전화 걸면은 누가 하냐 그랬더니 하민님이 하는데 뭐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이제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한번 상담을 받으러 오시라. 이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일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제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사무실에 가서 기현님하고 칠인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뭐 근거 자료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 전에도 약간 그 증거 자료는 모아두고 계시지 않으셨었어요? 그 전부터 녹취를 하진 않았고요. 원래 증거 자료 준비라고 하면 뭐 녹취나 서류나 이런 건데, 녹취는 아마 제가 상담 이후에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전에는 뭐 제가 따로 녹음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고, 예.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네. 그러면 우연님은 저희가 이제 언제가 딱 처음 연락드렸던 건지 잘 기억이 안 나기는 하는데, 아마 사무실에서 제가 막 정신없이 설명을 막 드렸던 그게 처음인가요? 아니면은 제가 연락한 게 처음인지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혹시 우연님이 기억하는 처음은 언제인가요? 사실 처음은 아예 사건을 맡아달라가 처음이 아니었었던 것 같고요. 이거를 노동위원회와 같이 구체적인
그 행정적 구제 절차를 받겠다라고 결정하신 건 나중이니까 그 전부터 이 분쟁 대응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좀 갈 일이 많다 보니까 가면은 저희가 지금 서울청년유니온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스몰 토크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유니온 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돼서 특강을 진행했었는데, 당시에 신영지 자문노무사가 진행을 했었고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끝나고 신영지 노무사랑 저랑 뭐 치리님, 제재님 해서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그냥 뭐 Q&A 식으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쌓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근데 본격적으로 뭐 노동청이든 노동위원회든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이제 내리시고 나서 저를 찾아오셨고, 그 신촌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우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 사무실에서 서가지고 공용공간 그쪽에 서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요. 신수정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고, 그 신영진 노무사님이랑 같이 해서 막,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그 자문 조언 이런 걸 얻으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슬기님이 이렇게 방문해 주셨던 거는 7월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한참 기다렸잖아요. 슬기님이 이제 그 업체 변경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가지고 좀 네,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저희 이 사건을 좀 보다 보니까 몇 가지 변곡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슬기님이 상담을 요청해 오실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저희한테 상담 요청을 하러 오셨던 건데, 그때 이제 계약서 이런 것도 다 들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맨 처음 사건 처음에 저희한테 상담을 오셨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이었는데, 그 업체 변경이 되면서 그 계약서랑 이렇게 같이 다 두고 보자라고 하고 계약서를 보니까 갱신기대권이 없는 3개월짜리 계약서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원이랑 그 슬기님 먼저 가시고 기원이랑 이거 계약서가 더 문제일 것 같다. 갱신기대권이 없는 이런 상황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굉장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큰 변곡점 포인트지 않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랑 그 3개월짜리 계약이 공공기관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위배된다는 것을 이제 서울시와 서울 바이오 허브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부당해고로 이어지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되게 된 점,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변곡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보통 많이 하는 이슈 파이팅에서 뭐랄까요, 법적 다툼으로 가는 그런 변화였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호위에서 사건 방향성이 처음에 신수정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포커싱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가져가는 게 좀 그 변곡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변곡점에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갑자기 변화들이 휙휙 생기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고 이제 심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 상황에서 생각났던 것들 뭐 이런 거 편하게 추가로 아니면 또 추가로 설명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연님. 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저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일들이 변곡점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예 이 사건을 제일처럼 딱 받아들였을 때는 이미 이 사건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이제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두고 접근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이런 일련의
뭐 논의의 과정들과 뭐 이렇게 방안을 취해야 되나 저렇게 취해야 되나 바뀐 것들이 그닥 변곡점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오히려 이 부분은 슬기님이 당사자로서 느낀 바를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갈피를 못 잡았던 점도 이런 변곡점이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슬기님은 어떠세요? 사실 진호이 가기 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네. 여기 말씀하신 부분 말고도 저는 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쨌든 맨 처음에 이제 목적은 그 계속되는 직장 내 괴롭힘 그 행태가 계속되니까 그걸 일단 이제 멈추고 그만두게 하고 멀쩡한 환경에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였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재계약도 뭐 문제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사실 소장이 저한테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장 내부에서도 다른 분들한테도 계속 그 직장 내 괴롭힘 행태나 뭐 요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도 또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업체가 어떤 업체로 바뀌는지가 이제 중요했는데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업체가 들어왔죠. 규모는 큰데 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노동자 입장은 하나도 배려하지 않는 오로지 그 회사가 이렇게 편하게 운영하는 데만 집중하는 그런 회사였던 거죠. 이제 근데 저희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겪어보지 못하면 모르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걸 느끼게 된 게 이게 근로계약서였던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 이제 받을 때 저희는 뭐 갱신기대권 없음이란 뭐 문구가 그 근로계약서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있으면 뭐 사인을 하지 말자든지 뭐 요런 생각도 못 했죠. 왜냐면 그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담을 거라고는 저는 그 아예 그 서울시 건물이 아니고 다른 그 일반 건물에서도 그런 근로계약서에는 사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 특별한 내용인지 전혀 몰랐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고 그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양식만 저희한테 그 던져주고 갔기 때문에 다른 뭐 근무 사항이나 이런 거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저희가 사실 걱정하는 건 근무 형태가 바뀌는 거였어요. 그 주야비 근무를 원래 했는데 이 근무가 저희는 그 좋았기 때문에 유지를 했으면 했는데 그 사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데 업체가 이제 새로 바뀌면서 뭐 주주야야 비비로 우리는 원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걸 걱정을 했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주야비 근무로 써 있지는 않지만 일단 그 계약을 하고 나면 주야비 근무하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근무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다들 그냥 거기 써 있는 대로 사인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이제 제가 이제 대응팀한테 들고 가서 이제 보여줬더니 이제 바로 이제 나온 얘기가 이거 갱신기대권 없다는 얘기가 있다.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재계약을 할 때 이제 회사 쪽에서 재계약을 안 하고 뭐 그냥 갱신을 안 하고 내보내도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제 항의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거죠.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큰 내용인지는 대응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알았죠. 추가로 이제 좀 듣는 분들이 편하게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 3개월 계약서에 갱신기대권 없으면 계약서를 이제 받아들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소장에 의해서 뭐 비슷한 직장 내 괴롭힘 행태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뭐 이거 이번에 3개월 계약을 했는데 이거 갖고도 뭐 지금 용역업체 그 위에 원청의 담당자가 뭐 3개월 끝나면은 뭐 저를 뭐 내보내자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 전에 그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이제 그 얽혀 있는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재계약을 뭐 안 하겠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3개월 계약이니까 더 이제 시기가 좋다고 위에서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또 협박성 발언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무조건 뭐 이렇게 문제 제기하기가 좀 애매하긴 했던 게 왜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거는 다 그전 업체에서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이기 때문에
그거만 갖고 이제 업체가 바뀌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긴 좀 애매하긴 상황이기도 했는데 이게 또 반복이 되니까 신고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청년 유니온 그 대응팀 쪽에도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대응팀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 조합원 이제 뭐 장슬기 조합원이 이제 서울 바이오허브라는 이제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서울시 소속이고 뭐 그런데 뭐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뭐 행태가 있고 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의 이제 공문을 이제 서울청년유니온에서 서울시하고 뭐 서울 바이오허브하고 관련된 곳들에 이제 여러 군데 보낸 거죠. 보내고 나서 이제 그 회사 쪽에서 이거 관련돼서 이제 조사를 나오면서 또 인사평가를 같이 했어요. 그 3개월 계약한 뭐 전체 근로자에 대해서 인사평가를 같이 했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 이상한 거죠.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만 하는 게 원래 정상이지. 그걸 나오면서 인사평가를 같이 한다는 게 사실 이거부터가 사실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저하고 이제 부사장이 이제 서울 바이오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사장이 이제 최고 이제 관리자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저하고 2번 면담을 했는데 2번 다 뭐 이제 되게 길게 면담을 했어요. 막 한 번은 뭐 서너 시간도 하고 한 번은 뭐 그 이상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뭐 그런 거였죠. 이제 저를 회유하고 이제 압박하는 내용이었죠. 이게 직장 괴롭힘 신고한 거를 이제 무마시키려고 이제 이거 뭐 신고 뭐 철회를 하면 이거를 뭐 이렇게 없던 일로 되돌리면 내가 너한테 보상을 해주겠다. 근데 이대로 가면은 우리도 뭐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리고 뭐 모두 다 다친다. 막 이런 식으로 사실 뭐 말이 압박이지 뭐 협박이나 마찬가지죠. 이거를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몇 시간 동안 저는 사실 이 과정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거 사람이 이거 똑같은 얘기를 몇 시간 동안 하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약간 가스라이팅에 준하는 그런 발언이나 행동들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거부를 했어요. 제가 직장 괴롭힘 사건 조사를 제대로 해달라, 제대로 해주고 그리고 제대로 징계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계속 했고 저한테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까지 회유를 했냐면 뭐 저의 앞날을 책임지겠다. 부사장이 저의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믿고 따라와 이랬잖아요. 저의 장래를 막 책임질 것처럼 뭐 편하고 돈도 뭐 많이 벌고 이런 자리를 뭐 해주겠다 막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안 듣더라고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게 소장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다른 직원들도 피해를 겪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다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해서 뭐 인사 관련해서 이제 뭐 재계약 관련해서 협박까지 당하는 건 저 하나였지만 그거 외에 뭐 폭언이나 뭐 고성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은 뭐 직원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를 계속 원했고 그래서 계속 그걸 요구를 했는데 아무리 이제 뭐 회유하고 뭐 압박하고 이래도 안 통하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계약 만료 통보를 했던 거죠. 인사평가 점수가 뭐 나지 않아서 내보낸다라고 회사에서는 얘기는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철회를 안 했기 때문에 인사평가는 빌미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은 그 얘기도 대놓고 했거든요. 만약에 본인들 요구를 들어주면 뭐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인사평가를 뭐 떠나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본인들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뭐 재계약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거부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재계약을 안 하게 됐던 거고 그리고 그 이후 과정은 이제 제가 이제 계약 만료 이제 통보를 받은 다음에 저 포함해서 또 저만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게 아니라 5분이 이제 계약 만료 통보를 받게 됐었어요. 근데 이 5분 중에는 이제 저하고 같은 조에서 일을 길게 하셨던 저희 그 시설팀 반장님하고 뭐
또 보안팀 2분하고 이제 뭐 미아팀 1분하고 이렇게 5명이 이제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제 시설팀하고 보안팀에서 이제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분들은 저하고 이제 뜻이 같았던 분들. 그래서 뭐 이렇게 회사에서 조사 나오고 했을 때도 저하고 이제 같이 일하셨던 반장님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문제 있는 거 맞다라고 증언도 하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의 편에 이제 서줬던 분들을 이제 같이 계약 만료 통보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미아팀 그 근로자 같은 노동자분 같은 경우에는 또 안에서 또 그 미아팀 반장에 의해서 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또 사측에서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관리소장이 무마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항의를 하니까 이분한테도 또 계약 만료 통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2명하고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사측에 이제 반대했던 나머지 3명 이제 포함해서 이제 5명한테 계약 만료 통보를 한 거예요. 인사평가 점수 미달로. 그래서 이제 서울청년유니온 통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때 이제 가해자는 계약이 연장되고 피해자는 이제 계약 만료되고 이게 말이 되냐? 서울시는 알고 있냐? 그래서 서울시가 최고 위의 원청이고 예산이 거기서 다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시 쪽에 이제 잡아가지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결국 그랬는데 결국 뭐 계약 만료 통보 받고 나가기까지 그 사건 해결하는데 뭐 서울시가 뭐 직접적으로 뭐 나서가지고 서울시 뭐 담당 부서가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뭘 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 쪽에서 이제 얘기 나온 거는 뭐 이게 그때 사실 좀 판단을 좀 다르게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게 뭐 계약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계약 만료 뭐 이거 받은 대로 나가서 싸워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사실 거기 안에서 계속 시달리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좀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싸우는 게 제 심적으로도 좀 편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뭐 부사장이 계속 와가지고 막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뭐 몇 시간씩 붙잡고 저를 막 회유하고 압박하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거도 사실 상당한 부담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 만료 대로 계약은 이제 3개월 계약되고 계약에서 이제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아들이고 나와서 이제 대응팀은 이제 서울시하고 교섭을 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 했었죠. 근데 이제 이 교섭이 이제 잘 안 됐죠. 이제 당시에는 이제 시장이 또 부재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교섭이 잘 안 되고 하면서 저는 이제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이 분쟁 대응을 시작할 때 제가 이제 해고당을 각오를 하고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뭐 청년유니온 활동하면서 여러 사례를 보기도 했고 뭐 정말 뭐 안 좋은 케이스까지 가면은 해고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했었는데 근데 다른 분들은 5명이 이제 같이 이제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부양 가족도 있으시고 연령대도 저보다 훨씬 높으시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 때문에 이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교섭 자체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시간이 넘어가고 지나가고 하다가 이거는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좀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이제 배구현 노무사님으로부터 있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 몇 달 지나고 이제 계약 만료 통보받고 몇 달 지나고 이제 그 얘기를 듣게 됐고 그래서 이제 대응팀 만나서 미팅하고 배구현 노무사님하고 이제 처음으로 만나서 이제 미팅하고 그렇게 이제 지방노동위원회로 가게 됐던 거죠.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싹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큰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그 이슈 파이팅을 했던 과정들이 진호위에 막상 가니까 헛발질로 돌아왔던 그런 경험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이게 헛발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왜냐면은, 이거를,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지방이든 중앙이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사건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사건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면, 노동위원회라는 곳은 부당해고를 당한 거냐 아니냐를 판단해주는 국가기관입니다. 근데 이게 법원에 가서 또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길고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노동자들의 이런 좀 즉각적인 구제를 위해서 빠른 행정 절차를 만든 게 노동위원회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는 법원이랑 좀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억울한 사람은 노동자이니까 나는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라고 노동자가 구제 신청을 하면서 이유서를 냅니다. 이유서 1. 그러면은 나는 그거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용자가 답변서 1. 그럼 답변서 1을 보고 또 다시 노동자가 이유서 2, 답변서 2, 이유서 3, 이유서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저는 어쨌거나 법률 대리인으로서 회사가 보내준 답변서를 보고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당사자인 장세기 조합원과 확인하고, 그리고 또 함께 대응했던 7위 대제님과 함께 또 이렇게 논의하고 검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회사가 청년 유니온을 대단히 싫어했다라는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뭐 신문회의 속기록이랑 뭐 판정서랑 한번 이렇게 다시 넘겨면서 보는데, 그 회사에서 주되게 나타나는 인물이 부사장인데요. 부사장이 청년 유니온 연부를 그렇게 외워. 뭐만 하면 자꾸 청년 유니온이 그때 그랬고, 청년 유니온이랑 같이 왔었고, 청년 유니온이 뭐 이렇게 했었고, 엄청 청년 유니온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해서 좀 심하게 말하면, 일개 근로자 따위에 불과한 네가 어디 노동조합 같은 거를 들이밀고 같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예의 없이 버릇 없이 이러고 있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 안 했다면 미안.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자꾸 청년 유니온이랑 함께 대응했었던 이제 뭐 궤적들이 자꾸 없는 거예요. 네가 그때 이상한 의도를 품고 우리한테 뭐 그렇게 신고한 게 아니었으면 청년 유니온이랑 이런 메일을 보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메일 보냈던 제가 청년 유니온한테 물어보면 저희가 그때 이걸 왜 보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사실 사건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그냥 어느 한쪽에 서 있지 않는 노무사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불리할 법한 일들을 하긴 했어요, 청년 유니온이. 근데 몰랐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고 했었던 일이고, 그리고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뭐랄까요, 발목 잡힐 일로 작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어디 기댈 데 없는 노동자 입장에서 내가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은 후에 무언가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인식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발목 잡힌 거라고 저는 이제 나중에 와서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사건을 맡고 있는 노무사 입장에서는 아우 이걸 어떡하냐. 와 이거 뭐라 그러냐. 나 진짜 미치겠다. 이런 심정이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지나고 나서, 게다가 이기고 나서 하는 이야기로서는 사실 이제 세상이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좀 심장이 뭐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좀 그런 게 안타까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아 그때 왜 그랬지? 이러면서 많이 돌아봤었는데, 이게 이기고 나니까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그 대응팀하고 이제 전략을 계속 짤 때는
저희가 노동위원회 간다는 건 없었어요. 전략 중에 없었어서, 그래서 노동위원회 가서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아예 따지지 않고 저희가 전략을 짰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나중에 이제 문제될 만한 소지들이 나왔던 거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제 계약 만료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5명한테 이제 제안을 했던 게, 나머지는 이제 뭐 모르겠고, 너희는 우리가 3개월 계약을 더 해줄 수도 있어. 근데 3개월 동안 그 인사평가를 또 받고, 그리고 그러니까 수습기간처럼 이걸 거치고, 그리고 그 전에 근무한 거는 이제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퇴사 처리를 하고, 너희는 3개월 계약을 다시 해줄 수 있는데, 이걸 받을래? 라고 저희한테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 거부했거든요. 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갖고 노냐고. 그래서 다 결국엔 거부를 했었고, 미아팀 한 분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분한테는 또 사측에서 그 제안은 뭐 없던 걸로 하겠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제안이 없는 제안이 됐는데, 이제 농사님하고 처음 미팅할 때도 농사님이 그거를 안 받은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걸 왜 안 받았냐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거를 회사 쪽에서 거의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노동위원회 가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사측에서 먼저 제안을 걷어들였기 때문인지 그걸 노동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노무사님 입장에서 답답하셨던 게 있었을 것 같다. 근데 그렇습니다. 네. 왜 치열한데요? 아니, 저도 되게 신기해요. 사실 제가 뭐랄까요. 제가 소위 발목 잡혔다라고 표현한 그동안의 우리의 활동들이, 답변서가 와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일 수도 있었지만, 맨 처음에 저희가 만나서 제가 사건을 수임하려고 얘기했었을 때는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거였거든요. 3개월 추가 계약하는 거 할래? 라고 물어봤던 거에 이제 모두가 거절을 했었던 요건이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아예 이런 방구도 없이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지금도 의아한 게,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노동자가 계속 일하고 싶어 한다거든요. 이 사람은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어. 그러니까 구제해줘야 돼. 이게 이 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예요.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일하게 시켜준다. 근데 일하게 시켜준다고 회사가 분명히 말했는데 그걸 거절한 노동자다? 라고 하면 구제해줄 필요가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치명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왜 주장 안 하셨어요? 라고 회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하여튼간 땡큐예요. 근데 저희 이런 포인트가 또 하나 더 있지 않았었어요? 이거 건드리면 우리 큰일 나는데 했는데 안 건드려서 살았다. 네, 그게 이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의 대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원래 기간이 만료하면은 회사를 나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법에 맞는 해석인데, 갱신이득권이라는 법리가 있다 보니까 어떤 회사의 규정이든 기타 등등으로 해서 어떤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이 만료가 됐지만 어떤 일정한 기준을 넘는다라고 하면은 너는 갱신시켜줄게 라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줘요. 근데 그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주는 대상 범위가 좀 좁게 써 있어가지고 우리가 해당 안 될 가능성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엄밀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갱신기대권이 없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회사가 건들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회사가 안 건든 거는 이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신문회의에 들어가서
사실 신문회의에서 판단하시는 분들이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특히나 중노위는 뭐 판사, 뭐 다 교수, 뭐 로스쿨 교수님들, 뭐 판사 출신, 뭐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지방노동위원회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변호사라던가 뭐 교수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노동법에 좀 저명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뭐 회사나 노동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법 논리상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 문제 제기해서 거기서 새로운 논쟁거리를 이끌어내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러지도 않았다. 왜냐면 주장을 해야 그렇지. 그 주장을 하지도 않는데 직권주의로 접근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게 변론주의와 직권주의의 관점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겼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여러 가지 리스크와 좀 마음 졸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지뢰밭을 저희가 다 피해왔고, 네, 다행히 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신이 도운 저희 분쟁 대응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결과 보고서에 제재가 의의와 과제를 썼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청년 유니온에서 대응해 왔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발목 잡혔다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뭐 대표적으로 유니온과 상의해 볼게요 라고 말한 것에 조차도 되게 막 뭐라고 했었잖아요. 회사 측에서 유니온이 사주한다는 식으로. 근데 이런 말들이 뭐 노사 대립을 유도한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했지만 노동조합의 존재 의미는 노동자 개인이 회사에 혼자 맞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 회사나 인사팀이나 자문법인이 있는 만큼 청년 노동자도 나이 노동에 무슨 일이 생기면 상의할 수 있는 조력자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도 해석을 했답니다. 결과도 좋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 이기게 되었죠. 저와 제재는 그동안 주변에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기쁜 소식이랑 또 감사 인사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소식을 듣고 또 어떠셨는지 소감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슬기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그때 이제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결과가 문자로 이제 정시에 노무사님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8시에 결과가 나왔던 거야? 7시에 나왔던가? 8시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문자가 와서 이제 텔레그램으로 이제 초심 취소다, 이겼다라고 이제 노무사님이 이제 환호를 하셔서 저는 이제 버스에서 내리기 이제 5분 전이었는데 동네 버스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 그러면 안 됐는데 이제 지나간 과정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막 제가 이제 막 눈물이 나고 이래서 그 당시에 그 버스에 만원 버스였거든요. 퇴근 시간대라 만원 버스였는데 제가 이제 혼자 이제 갑자기 이제 덩치 큰 사람이 오열을 하니까 막 주변에서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자리 피하는 분도 있고 옆에 이제 앉아 계신 이제 노년의 신사분이 계셨는데 바로 딴 자리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했다. 주변 분들한테 좀 죄송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하고 이제 처음부터 그 서울 바이오부에서 계속 같이 일했고 이제 제 옆에서 계속 같은 편으로 이제 싸워주신 분이 이제 저희 그 시설팀 반장님이라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결과 얘기를 맨 처음으로 드렸었어요.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럼 우연님도 가장 먼저 한 일.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어떤 비디오와 같은 상황을 말씀드리면 되나요? 아니, 아시겠지만 중노위가 세종에 있어요. 멀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제 차를 타고 슬기님이랑 같이 2시간 한 반 정도 걸려서 서울에 돌아왔고요. 저희 신문회의가 4시 거의 반쯤이 돼서 끝났기 때문에 집에
집에 가실 타이밍이 아마 그쯤이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 어귀에 승인 내려드리고 저는 이제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저희 동료 노무사들과 만나서 잘하고 왔냐? 밥이나 먹자라고 하면서 김밥과 돈가스를 먹고 있었는데 그 8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을 자꾸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어떡하지? 그래서 핸드폰 봤다가 내려놨다가 핸드폰 봤다가 내려놨다가 하고 있었었죠. 네, 그랬는데 이제 결과가 이제 그 나와서 바로 알려드리고 그 자리에 밥값은 제가 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노무사들한테 비싼데 안 가길 잘했다. 비싼데 갔으면 밥값 많이 나올 뻔했는데 잘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쁨을 같이 나누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그때 저희가 바로 통화를 했나? 하여튼 저희도 같이 제재랑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락이 제재한테 전화가 왔죠. 그래서 통화하는 거를 저도 옆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제재가 두 분 다 이렇게 신나 계실 수 없다고 정말 많이 신나 계시다고 이런 얘기 했던 게 기억에 남고 또 저희도 그때 같이 일하다가 맥주를 편의점에서 마시면서 이거 어떻게 외부하면 좋지, 뭐 보고서 어떻게 쓰지, 뭐 이런 얘기를 바로 넘어갔던 게 기억이 많이 남네요. 이게 저희가 또 결과보고회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날부터 전두환의 저주라고 부르는 고난의 주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전날이랑 당일날 기자님들한테 계속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이 온 건 아니었지만 전화 와가지고 뭐 확인차 뭐 이런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현장에 기자님이 한 분밖에 오지 않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때 물론 이제 저희 유민철 조합원님께서 이제 내용 되게 원래부터 관심 있어 하시던 그런 내용이라고 하셔가지고 직접 보러 오시려고 현장에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바로 일당백이다. 그분만 보고 모두가 이야기를 했던 결과 보고회였는데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저는 그 김기용 노무사님께서 시작에 앞서 이런 사례를 맡으신 백 노무사님 굉장히 존경한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이 여러모로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귀한 사례라고 주변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 기자님들도 심지어 이렇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얘기 한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한테는 결과 보고회는 어땠는지 그리고 인상 깊었던 내용들 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과 보고회에 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신 거는 뭐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요. 어쨌거나 경향신문에서 기사를 내줬고 그리고 저희의 이 사건을 이 정도로 정리했다라는 것에 큰 의의가 있어서 저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많은 분들도 좋은 토론자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좋았고요. 저는 하여튼간 이게 한 번 더 언론화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 아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아직도 직장 내 괴롭힘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한 핫 이슈이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지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리고 그 벌어진 일을 잘못 처리하면 혹은 거기에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줄 만한 케이스가 지금 없어요. 정말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형사처벌,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몇 개월 전에. 근데 그게 아주 극단적인 사례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막 그 등장인물이 너무 많고 그리고 막 소송도 막 제기되고 있고 뭐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심이 나왔는데 이게 좀 지켜봐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분명하게 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로서 계약 만료를 하는 것도 이것도 불이익한 처우의 한 유형이다 라고 인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사례는 지금까지 알기로는 없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찾아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인정받았던 사례로서 아주 큰 의미 있는 깃발을 꽂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반쪽짜리라고 그렇게 욕을 먹었던 이유가, 그 핵심적인 이유가 강제하는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건데, 그 유일한 처벌 조항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을 한다라는, 그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 가지고 욕을 먹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딱 하나밖에 없는 형사처벌 조항에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신고를 했다? 신고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계약 만료 처리를 해버렸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부당해고가 맞다. 라는 이제 논리가 형성이 돼서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것이 결과가 나온다면,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빼박이라 이렇게 다른 증명을 할 필요가 없이 이미 다 증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동청이 이제 시작될 텐데, 그런 결과가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주목받을 만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요런 내용을 청년유니온에서 같이 만들어서 너무 기쁘고, 노무사로서도 굉장히 뿌듯한 결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 자랑을 좀 하고 싶네요. 네. 그니까요. 저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어디에다가 자랑해야 되나 이게 좀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과정이 또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슬기님 혹시 결과 보고에 어떠셨나요?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2021년이 제 인생의 가장 파란만장한 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기면서 어느 정도 사건이 이제 1년 이상 싸운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도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저의 평생까지는 아니군요. 어쨌든 저의 수원 사업 중 하나였던 뭐 이제 단편 영화를 찍기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 보고회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서 뭐 발제부터 뭐 거기 뭐 나온 내용들 뭐 뭐 광주지부 김설 위원장님이 뭐 해주셨던 얘기들이나 뭐 다른 뭐 노무사님이나 뭐 배구현 노무사님도 그렇고 뭐 신수정 박사님도 그렇고 다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서, 그래서 좀 뭐 널리 알려지면 더 좋았겠지만 자리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익했고 뭐 기자분들이 많이 안 오신 거는 저도 뭐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또 기회가 있기도 하고,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긴 하죠. 저희가 이제 묻히는 게 다른 이유로 묻히면 그래도 좀 덜 억울할 텐데,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묻힌다는 게 좀 너무 그렇긴 한데, 김설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게 생각이 나긴 해요. 그래서 일생 도움이 안 된다. 마지막까지 도움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뭐 어쨌든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그 자리만으로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아쉬움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저도 노무사님처럼. 네, 그렇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싶어가지고 좀 납득은 됐던 왜 이런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났지 한 것에 납득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사건 자체의 내용은 지난 그 말씀해주신 결과 보고회 또 자료집을 찾아보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거 정리한 카드 뉴스도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배포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이 팟캐스트로 두 분을 모시고 들어보고 싶었던 건 지방노동위원회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 나누었던 내용들, 대화들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제재랑 같이 녹취록을 읽어보기도 했는데 엄청 통쾌하고 또 아직 정의가 살아있는가 보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벌써 1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1년 넘게 진행한 분쟁 대응을 어떻게 한 회차에 담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계속 한 회차짜리만 녹음을 해왔는데 2회차짜리 녹음하는 게 굉장히 즐겁네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